됐어요. 예, 잠시만요. 예, 예. 그 카피레프트는 저자나 예술가나 디자이너가 뭔가를 개발을 하고 새로운 이야기를 썼어요. 그래서 그 저작권료를 받잖아요. 저작권료를 받지 말자는 운동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디어가 좋으면 특허권료를 받지 말자는 거예요. 그냥 주자는 겁니다. 그 목적이 사람들이 더 행복할 수 있고 이 사회가 좀 더 발전할 수 있다면 저작권료 정도는 포기할 수 있다라는 운동이죠. 그게 카피 레프트 운동이에요. 제가 이제 20대 때부터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연구한 뭐 자료가 됐든 원고가 됐든 강사나 저자가 되기를 바라는 활동을 하고자 하는 사람한테는 그냥 다 뿌려버립니다. PPT도 다 여러분이 컴퓨터에서 USB로 받아가시면 돼요. 자, 지금 4개가 올라가 있거든요. 근데 이런 카피레프트 정신이 우리나라에서 좀 더 넓게 퍼진다면 국가 전체의 창의력이 굉장히 좋아질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쪽에서 유태인들이 창의성이 좋은 이유가 뭐냐면 바로 그런 카피레프트 정신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은 금융이 굉장히 발달돼 있잖아요. 유태계가. 그래서 월가를 점령하고 있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유태인들하고 저기 이슬람 쪽에서는 뭐가 금지돼 있냐면은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게 금지돼 있어요. 동족한테. 다른 민족한테만 받아 이자를. 근데 우리 민족한테는 돈을 빌려고 이자를 받을 수가 없어요. 이게 일종의 카피레프트 운동이랑 거의 같은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얘네들이 어려서부터 교육을 받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연구하고 공부하고 하는 것 자체가 그냥 세상을 이롭게만 하면 된다라는 데서 다 끝나버려요. 근데 그 카피레프트와 같은 정신이 이스라엘 부모님들한테도 있어요. 이건 또 어떤 식으로 연결이 되냐면 나는 내 자식을 굉장히 잘 키울 건데 키우는 목적이 뭐냐면은 세상에 나가서 잘 살게끔 하려고. 그거밖에 없어요. 내 부모의 이 얼굴 체면을 살려주고 나중에 성공해서 나한테 용돈을 더 많이 주고 이런 정신이 아예 없어요. 그게 완전히 깔려 있어요. 그 사회 자체가. 이게 창의력의 근본이에요. 근본.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성경의 비유에서 저는 기독교인 아니에요. 그냥 종교를 연구하는 사람일 뿐이거든요. 사해와 갈릴리호수의 비유가 나와요. 갈릴리호수는 물이 들어온 만큼 그대로 그냥 그 바깥으로 흘려보내거든요. 그래서 거기 생명이 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해는 나가는 통로가 없다 보니까 물이 들어오고 증발만 해요. 그러니까 염분이 엄청나게 강한 거죠. 물론 거기 사는 생명체도 분명히 있을 텐데 그래서 물고기가 살지 못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둥둥 뜨고 사람이 누우면. 그죠?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 같은 선택인 거예요. 카피레프트 운동이라는 것은. 자기의 연구라든가 공부라든가 이런 것들이 자신을 위한 것이 사실은 0%면 더 좋아요. 아예 아무것도 없으면 더 좋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아이가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저학년 때 그 부모가 봉사활동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그게 뼛속 깊이 각인되게 하려면. 그러면 그 애는 마지막 2%를 능가하는 애가 됩니다. 그 유태인들의 창의성을 그대로 가진 애가 돼버리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됐을 때 그 아이들이 쉽게 피로해지지 않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좀 전에 기분 좋은 몰입, 그것이 락지자라고 하잖아요. 기분 좋은 몰입을 15세 이전에, 가급적이면 12세 이전에 그걸 체험해야지만 된다라고 하는 게 그럼 그 인스타그램이라는 회사가 페이스북인가 구글인가로
굉장한 뭐 7천억인가 뭐 7조인가의 그 인수가 될 때 직원이 14명이었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들 엄청 부자 됐겠죠, 그죠? 그런데 정말 재밌게도 인스타그램이 전 세계적으로 알려지기 몇 달 전에 어떤 회사가 망하냐면 코닥이 망합니다. 내용은 같아요. 자, 여기는 디지털화되어 있고요. 코닥은 제조 유통업을 하는 필름을 만들던 회사죠. 근데 여기가 확실하게 망하고 몇 달 후에 인스타그램이 딱 세계적으로 부상을 하게 되죠. 근데 정말 재밌게도 코닥의 직원이 14만 5천 명이었어요. 자, 보세요. 몇 분의 1이죠? 10,000분의 1입니다. 9,999명이 실업 사태를 맞이하는 게 이 시대예요. 그게 4차 산업혁명이에요. 4차 산업혁명. 제가 초등학교 때까지 몰입이 왜 중요하느냐, 그 작은 차이가 왜 중요하냐를 강조하는 이유입니다. 아주 제가 그냥 극단적인 예를 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학문적으로 다룬 도표가 있어요. 왜 작은 차이를 능가하는. 근데 이거는요, 또 이렇게 묻는 사람이 있어요. 에이, 그거는 IQ 좋은 애들 얘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거는 특 먹고 가는 애들, 명문대 가는 애들이 그렇게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10,000분의 1의 경쟁은요, 모든 곳에서 일어납니다. 떡볶이 집에서도 일어나고요, 피자 집에서도 일어나고요, 치킨집에서도 일어나요. 제조업에서 일어나고요, 유통업에서 다 일어나요. 10,000분의 1의 경쟁은 앞으로. 그게 뭐냐면은 플랫폼이 권력을 차지하는 시대가 되는 겁니다. 어떤 플랫폼이라는 건 뭐라고 해야 되나? 디지털망이라고 보면 돼요. 플랫폼에 이게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은 이 플랫폼과 디지털, 인터넷, 뭐 인공지능이 연결되는 거예요. IoT, 사물 인터넷이라고 하는 건데. 자, 이 시대에는 제가 이 가설을요, 어쩌면 제가 세계 최초로 얘기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이제 다양한 강의를 듣고 책을 보지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못 봤거든요. 근데 제가 4차 산업혁명에 있어서 역함수 법칙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승자독식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임계점을 너무 내가 다 차지하는 Winner takes it all이라고, 그 뮤지컬 노래도 나와요. Winner takes it all, 뮤지컬 노래. 그게 멱의 법칙인데, 그걸 다른 말로 롱테일의 법칙이라고 하기도 해요. 그럼 앞으로의 4차 산업혁명의 아주 기본적인 도표, 뭐 이 공식은 그대로 흘러갈 겁니다, 앞으로. 그리고 이런 게 있어요. 유행을 탈 것이다라는 게 있거든요. 어떤 흐름이. 제가 봤을 때 이건 유행을 타지 않아요. 그냥 끝까지 갑니다. 여러분, 수많은 다이어트 비법들이 유행을 하고 사라지고 있거든요. 끝까지 살아남는 다이어트 법이 뭐냐면 항상 그거는 고전에가 답이 있어요. 고전. 인류가 과거에 호모사피엔스가 어떤 식생활을 했는가에 답이 있다는 것이죠. 그게 지중해식 식단이고 석기시대 식단이에요. 지방질이 빠지는 거예요. 탄수화물을 가급적 줄이고 지방을 그냥 초과하지 않을 정도만 먹어라라는 거. 그 지중해 식단이거든요. 야채 섞어가지고. 얼마든지 고기에 와인 먹어도 된다. 라고 얘기하는. 그냥 비계만 먹어도 된다. 그래서 지금 북유럽에서는요, 버터가 품절 상태예요. 버터를 듬뿍 발라서 먹었더니 오히려 살이 빠지는 거예요. 빵보다는 버터를 더 많이 먹었더니. 왜 그렇게 가죠? 그게 우리 인류가 200만 년, 500만 년 살아왔던 방식이기 때문에, 그게 우리 몸속에 깊이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유행을 타지 않고 마지막 남는 다이어트 비법이 되는 겁니다. 자, 굶는 다이어트가 왜 실패하죠? 먹는 게 우리의 본능이기 때문에 실패합니다. 요요 현상.
그래서 매일매일 부족하지 않을 정도로 먹으면서 과거에 인류가 얼마만큼 오랫동안 그 식생활을 해왔느냐가 답이 있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거, 과거의 인류는 좀 많이 돌아다녔다. 사냥 채집을 하느라고. 거기에 이제 운동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그게 답이에요. 근데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은 어떤 한 기술이, 그런 이제 패러다임의 진화라고 해요. 이제 대학교 가면은 토마스 쿤의 과학혁명의 구조라는 책을 읽게 돼요. 대략 독서를 좋아하는 대학생이라면 다 읽게 되거든요. 그거랑 같이 읽는 게 뭐 사랑의 기술 이런 거, 소유냐 존재나, 뭐 대학 1학년 필독서에 들어가는 것들. 거기에서 패러다임이란 말이 처음으로 나오는데, 패러다임의 진화라는 것은 뭐냐면은 새로운 기술이 나와서 새로운 사상이 자리 잡았을 때는 그 이전의 모든 것을 잡아먹는다. 그 법칙이.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과거에 있는 모든 기술을 흡수해버리는 겁니다. 굉장히 영역이 커지는 거예요. 넓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더 영향력이 더 강해지는 거예요. 어떤 새로운 기술이 등장을 했을 때는. 근데 그것이 새로운 기술이 어떤 한 나라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인에게 적용될 수 있었을 때는 굉장히 강력한 힘을 받게 되는데, 그게 바로 역함수 법칙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예전에 파레토라는 사람이, 그게 이탈리아였나 한참 전이에요. 몇십 년 전인가 뭐 100년 전인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때 2대 8의 법칙이라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파레토가. 그러니까 2대 8이라는 건 뭐 그 곡선이 대충 이렇게 되는 건데, 자, 총 면적으로 보면 돼요. 이게 이제 미분적분인데 비적분인데, 그러니까 이 면적과 이 면적이 20%의 인구가 80%의 부를 차지하고 있더라라는 게 이제 2대 8의 법칙이에요. 그런데 이게 점점점 바뀝니다. 그게 이제 IT하고 디지털하고 플랫폼이 만나게 되면은 어떤 식으로 되냐면, 거대 자본을 가진 기업이 새로운 기술을 돈이 많으니까 가져오기가 쉽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새로운 기술이라는 것은 월급이 나가는 걸 줄이고 더 저렴한 가격으로 뭔가를 만들어내는 기술입니다. 자동화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현대자동차도 파업하고 하는 이유가 이제 그런 건데, 회사는 월급을 줄 돈이 점점 없어져요. 왜냐면 마진이 줄어들어요. 마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첨단 시설을 누가 먼저 도입했느냐에 따라서 가격, 고품질에 더 싼 것을 내놓을 수 있게 돼요. 가성비가 아주 좋은 것을 내놓을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혁신 기술과 자본을 많이 가진 기업만 살아남고 2, 3, 4등 기업이 망하는 현상이 계속됩니다. 그게 플랫폼과 디지털에 결합하면 그렇게 돼버려요. 기술 복제가 쉽고, 예를 들어서 우리는 사람을 통해서 뭔가를 생산할 때는 신입사원이 들어오면은 교육을 시켜야 돼요. 교육비가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대기업들이 그 신입사원 연수비로 엄청난 돈을 썼어요, 지금까지. 근데 인공지능 로봇이 오면 교육비가 안 들어가요. 소프트웨어만 복제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기업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왜? 상품의 마진이 안 남으니까 신입사원 교육비를 아껴야 돼. 그다음에 월급 나가는 걸 아껴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경력사원만 뽑잖아요. 그 교육비를 아껴야 되니까. 이제 그런 흐름들이 계속 되면서 이 역함수의 법칙이 아주 심해지게 되는데, 이 곡선이 이렇게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뭐 이런 식으로 부자가 상당히 많이, 1등 기업이 상당히 많이 가진 면적을 많이 갖게 됐는데, 그게 전체 이제 축소 경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곡선이 점점 이렇게 바뀌어봐요. 무슨 얘기냐? 부자도 가난해지는데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지는 거죠. 중산층 몰락이 바로 이 상황 때문에 오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2대 8이 아니라 99대 1로 간다는 거예요. 근데 더 심하게 보는 사람이 있어요. 99.9대 0.1로 간다고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소수가 99.9를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 20%가 80%를 갖게 되는 게 아니라 0.1%가 99.9의 재산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물론 이거를 이대로 냅두면 이렇게 됩니다. 이걸 방지하는 게 정치의 힘이라는 거예요. 법. 국회의원들이 법을 잘 만들어서 이걸 방지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득권과 자본의 편에 있는 사람을 뽑잖아요. 이게 가속화됩니다. 근데 그거를 조금씩 저지하잖아요. 그러면 좀 더 늦게 찾아오게 되고 어느 정도 이제 그걸 연착륙이라고 그래요. 뭔가 사람들이 그래도 인권을 유지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빈민층이. 근데 그렇지 않으면 빈민층 자살률이 굉장히 올라가게 되는 상황이 오게 되는 거죠. 노인 자살이라. 그래서 어쨌건 냅두면은 역함수의 법칙은 자연 법칙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게 또 다시 줄어들게 되다가 그러니까 이 방향의 각도가 점점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소수가 더 많은 이익을 차지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줄어드는 이익이지만 그 중에서 더 많은 이익을 차지하게 되는 거죠. 계속해서. 그러니까는 대기업도 인원 감축을 하게 되는 거예요. 수입은 줄어들고 있으니까. 그래서 결국 뭐냐면 어떤 기득권층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은 수입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됩니다. 이 상태로 가게 되는 거죠. 이 방향은 무조건 가는데 그걸 완화시키는 게 바로 정치의 힘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기본 법칙이 앞으로 일어나는 상황에서.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여기 사라진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넓은 사라진 부분. 현재 한국의 공교육이 이 사라진 부분의 직업을 위한 교육이라는 거예요. 그게 엘빈 토플러의 지적이었고 영국의 그 켄 로빈슨인가 그 교육학자의 지적이고 그 다음에 세계경제포럼 슈바프의 지적입니다.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 애들이. 시간을. 이게 이제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의 지금 교육이 얼마만큼 간절히 중요해졌는가의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하면서 좀 빠뜨린 것들이 있을 텐데, 그래서 이 다음 강의에서는 뭐 좀 더 치니까요.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 테니까 한 5분만 쉬죠. 네.